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애 신입니다. 오늘은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 이슈 안에도 있고 또 맨 마지막 부분에 뉴스 속에서 영어 표현하는데도 바로 그 이슈이기 때문에 뒤로 몰아놓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이번 주에 중요했었던 이슈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전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MBC 뉴스에서 NBC요? 대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면 1학년 때 오리엔테이션 그 분위기 지나가고 대강 이제 친구들과 논쟁도 하고 하면서 본인의 어느 정도 그 사회적인 시각이 좀 고등학교 때까지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도 관심을 갖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2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반 정도가 202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그 나와 다른 후보를 지지한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인 경우가 많겠죠. 그런 다른 의견, 다른 투표를 한 사람과는 함께 기숙사 생활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민주당일수록 더 그런 것들이 심했고요. 62%, 공화당 28%, 그리고 또 53%는 2020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나와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그런 사람과는 데이트하지 않을 것이다. 또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의 78%, 공화당의 51%는 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싸우다가 이혼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아예 다른 후보를 투표를 한 사람과는 결혼조차도 하지 않겠다. 이 정도니까 미국이 얼마나 그 정치적으로 뜨겁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우는 73%가 바이든 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을 했고, 공화당 유권자는 5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해야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공화당 민주당을 다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바이든도 트럼프도 대통령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60% 이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정치 분위기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다른 중요한 이슈들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비드 19은 뭐 미국에서 처음부터 지금 뭐 2년 6개월 이상 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다 해서 이번에 뭐 또 다른 뭐 소아마비라든가 아니면 또 원숭이 두창 같은 바이러스 백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개혁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코비드 19 양성 반응이 나와서 지금 격리 중이잖아요. 그 이후에 격리가 풀렸다는 얘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거리두기 없앴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 쓰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후유증이 심하다고 하니까 2년 이후에도 특히 신경계통이라든가 정신계통, 심하게는 치매 증상까지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경제 뉴스를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규 방송 시간에는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주식시장이 사실은 좀 회복되고 있잖아요. 올해 6월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심각하게 나빴죠. S&P 500 지수가 뭐 20% 이상 내려갔고 고점에서 21%였었죠. 나스닥도 32%가 최고점에서 내려갔었는데 6월달 이후에 회복이 돼서 가장 저점에서부터 S&P 500는 20%, 나스닥은 17%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젊은 분들은 주식에 많이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여러 형태로 본인의 취향대로 본인의 지식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한국 분들은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경제에 전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회복이 됐는데 내려갈 때는 내려갈 때의 이유가 있고 회복될 때는 회복될 때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로 인한 이자율 인상, 이런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막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게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월마트를 봐도 그렇고 애플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고 공급망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윤 보고가 나오는 거 보니까 괜찮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도 조금 나아지고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심리도 실업률 같은 것도 있죠. 7월 달에도 53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막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다라고 추락할 때에 S&P 500와 나스닥, 그때는 이런 모든 것들과 공급망, 또 특히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로 인한 불안 심리와 또 공급망, 특히 이제 오일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됐는데 서서히 없어지면서 이 같은 이 주식시장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실업률이라든가 아니면 뭐 물가 인상도, 인플레이션도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목재값도 많이 내려갔다고 하고, 그 밖에 오일값 다 마찬가지죠. 주택값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이자율 인상이 그렇게 가파르게 오랜 동안 있지는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이 같은 모든 심리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최근에 좀 괜찮은 편입니다. 암호화폐를 빼고는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가?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야지만 되는 건데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과 좀 주변 분위기를 살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저 정리만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법안이라고도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도 부르고, 정식 명칭은 인플레이션 삭감법이죠. 이제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 삭감 법안이라는 것에 7천억 달러나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가장 많은 돈은 기후변화를 막는 데 쓰고, 이렇게 쓰면은 돈이 정부에서 쓰니까 뭔가 사회에 돈이 돌고 그 분야의 일자리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친환경적 아주 그 테크놀로지로 세련된 그런 그 고소득층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는 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 지금 꿰차고 계실 테니까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원금이 3년 연장되고 처방약 값도 이제 점차로 뭐 줄어들고, 특히 메디케어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인슐린, 여기에 대해서 최대 한 달에 35달러까지만 지불하게 한다. 그 밖에 많은 그런 이슈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요, 국세청 등의 감사 직원 등을 늘려서 법인세를 최소를 딱 정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그것을 딱 잡아채서 돈을 이제 뭐 한 3천억 달러를 벌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돈을 쓰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사회 경제를 활성화를 해서 다시 돈을 번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미국은 소비가 전체 경제의 70%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고, 또 적자도 3천억 달러나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적자를 3천억 달러 줄인다는 것은 미국 그 빚의 1%입니다. 3천억 달러가 미국 빚의 1%니까 지금 미국 빚은, 국가 빚은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러시아, 뭐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있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금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핵발전소 주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유엔이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인스펙션을 해야 된다, 뭐 러시아가 하겠다 하지 않겠다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그 G20 정상회담에 인도네시아가 G20에 속하니까는요. 어제 제가
그 인도네시아를 뭐 작은 나라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경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가 인구야 뭐 2억이 넘는 나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가 섬이고 그 섬이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 무슨 섬에서 뭐 17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미국이나 아니면 저의 조국인 한국이나 세계 경제 규모가 뭐 1위, 10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G20에 들어가긴 하지만 가장 가까스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가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은 초대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초대를 한 거죠. 초대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해보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 8월 말이죠. 이미 오늘 8월 20일입니다. 11월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도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 오지 마라 해서 오지 않는다면 모를까? 아니 적국에 수장이 가 있는데 내가 안 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미국이 잘 안 가지 않고 이런 때에 다른 나라에 가서 다 뭔가 해야지 되는, 교제해야지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그래서 이제 그 중국과 또 러시아의 지도자를 정말로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은 우크라이나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G20 정상회담에 초대가 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 팬데믹 이후에 다른 나라에를 가고 다른 나라 지도자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뭐 대만 문제, 최근에는 그 이전에도 무역 여러 가지 때문에 서로 앙숙인 듯 보이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땐 전화를 하자고 하고 해서 전화도 몇 시간 통화한 적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줌 미팅처럼 화상 미팅도 여러 번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했었죠. 그런데 페이스 투 페이스와 아직까지 현대사회에서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화면 보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세 사람이 만날 확률이 아주 높은 거고요. 아무튼 뭐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경제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번 주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을 한 지 이제 1년이 되는 그런 때였는데 1년이 되면서 아무것도 없는 듯 미국이 물론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를 바꿔보려고 아프가니스탄을 민주주의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더는 안 되겠다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미군이 철군하는 자체에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지만 철군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서툴렀고 그게 판단을 잘못한 거죠. 미국도 그렇고 실제로 아프가니스탄도. 탈레반이 그렇게 강할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 강하고 여성들에게 가혹하게 형벌을 주고 하는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1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특히 여성과 어린이는 살기가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가운데서 미국을 도와서 일했고 했던 그런 분들은 미국을 원망하시는 분들도 무척 많이 있는데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아직도 지금 뭐 8만 1,000명 정도가 미국에 와 있고 7만 4천 명 정도가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뭐 이런 곳에 카타르라든가 머물면서 미국에 오는 것을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당연히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버려두는 건 아닙니다.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사이트를 말하자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산가족 상봉이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날마다 전해드리는 오늘의 미국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전해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이걸 오늘은 꼭 전해드리고 싶다 하는데 전해드리고 싶은 것과 더 먼저 전해야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간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전하고 그러다 보면 시일이 지나면 그건 이미 뉴스가 아니니까 묻혀지고 가슴에 묻혀지고 하는데 이번 주에 가장 저는 듣는 뉴스로서 어머나 이거 했었던 것은 신부와 신랑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철군을 한다고 하고 그 신부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미국인으로서 아프가니스탄 남자와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신랑이 너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제 탈레반 세상이다. 당신 미국으로 가. 신부가 뭐라고 했겠어요? 신혼부부인데. 여보, 난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더군다나 당신을 두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난 당신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머물겠어. 라고 했겠죠. 신랑이 울고 불고 신부가 울고 불고 하다가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신부는 미국에 있죠. 신랑은 아프가니스탄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오퍼레이션 무슨 뭐 웰컴 뭐 이런 중간에 뭐 단어가 하나 또 들어가던데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탈레반이 통제하는 국가에 남겨진 가족, 일부 가족은 미국에 있고 일부 가족은 그곳에 남겨있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쉽게 친척들도 접속을 하고 일단 정보부터 다 취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이쪽 미국에 있는 어떠한 가족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뭐 꼭 부부가 아니라도 친인척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미국으로 오게 하려고 할 때 수속비가 있겠죠. 535달러도 면제해주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뭐 몇만 명이 있겠죠.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한 4만 명 정도가 미국에 오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다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가, 신랑과 신부가, 신랑이 저 비행기를 꼭 타야 되는데 내 와이프가 타지 못할까봐, 여보 우리 둘이 다 힘들고 죽을 필요는 없잖아. 당신은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가라고 정말 그 보내준 사랑의 이별이잖아요. 카사블랑카가 생각나네요. 마지막에 험프리 보가트가 딱 잉그리드 버그만을 보내주는, 또 영화 또 뭐가 있었죠? 또 다른 영화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족이 다시 신랑과 신부가 만날 수 있는, 젊은 청년 신랑이 젊은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제 가슴이 졸여서 비행기 떠나 여보 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다고 하는데, 신부가 미국에서 인터뷰를 NPR 방송과, 제가 이미 신부는 미국에 와 있는데도 가슴이 졸여서 들으면서 아주 그냥 아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아무튼 뭐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이 일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고 앞으로도 한동안 가장 중요할 미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저처럼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가능하면은 뉴스를 해야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뉴스를 전해드리지 않아도 저는 뉴스를 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기계랑 똑같아요. 기계는 뭐 한동안은 그래도 뭐 사흘 정도는, 예전의 말로는 기름칠을 해줘야지, 안 해줘도 사흘 정도는 견딜 수 있다 뭐 이러니까 뭐 사흘이 지나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뉴스는 한시라도 신경을 안 쓰면 그만큼 떨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금방 뭐 리뷰하고 따라가고 할 수 있지만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 속에서 살아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뉴스 하는 사람들은 뉴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게 옳습니다. 좋으면 그나마 늘 봐야지 돼도 재밌으니까 보게 되잖아요. 이 뉴스가 그렇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고 나면 월요일 방송에도 연결이 훨씬 순조롭고 빠지는 것이 없으니까 뉴스를 전달하는 저도 편하고, 그런데 어찌 보면 저보다 더 가혹하게 토요일, 일요일도 없는 사람들은 법집행관들입니다. 특히 연방수사국 요원, 연방수사국 요원 가운데서도 뭐 행정직이라든가 그러면 조금 낫겠지만 법 집행을 해야지 되는 사람이라든가 범죄와 연관된, 그리고 뭐 수색과 연관된, 아니면 고위직일수록 뭐 주말에 친구와 같이 아주 정말 즐겁게 중요한 무슨 뭐 가족 약혼식 결혼식 다 포함해서요. 거기서 이제 밥을 먹다가도 뛰쳐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자라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일하진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가족 행사를 이렇게 하다가도 그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든가 자신을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봉급은 한정돼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법집행관입니다. 연방수사국 요원들. 이 사람들이 요즘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집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너무 심각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으로부터 위협,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장 발부를 한 판사조차도, 판사가 다니는 유대교 사원조차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위험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그것이 잘못되면은 정말로 그 나라가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군인 다음으로. 군인이야 뭐 요즘에 뭐 특별히 뭐 전투씬 같은 것이 미국 내에서 있지는 않잖아요. 수백 년 동안 없었으니까. 그런데 법집행관은 굉장히 그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데 그게 그런 것이 있다 하는 이슈를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계속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돌하는 부분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시절에 뭐 수많은 몇만 개의 이메일이 왜 정부 것이 아니라 개인 것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도 기소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때 공화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소해야 된다, 해야지 된다고 했고, 당시에 연방수사국이 수사를 했는데 잘못한 거 다 있고 하지만 이게 기소감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화당이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기를 넘어서 그 아들, 딸과 사위는 최고 자문이었는데도 개인 이메일 쓴 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습니다. 그걸 기소하지 않았다고 뭐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공화당 가운데서. 그리고는 대통령직을 끝나고 탑 비밀, 기밀, 탑 비밀과 아주 탑 비밀 서류라고 분류된 것까지 우리가 지금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가지고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주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36박스는 회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사건 때 그렇게 기소하라고 했었던 공화당이라면 이번에도 똑같이 해야지 되는데, 그때 민주당이 기소되지 않아서 좋아했던 것이나 지금 공화당은 기소하면 안 된다고 FBI 요원, 그때 그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명령을 받고 수색하러 가서 수색을 했던 사람들을 이름을 브레이트바트 같은 데서 다 공개적으로 알리고, 뭐 연방 그 수사국의 빌딩에 들어가서 아주 뭐 장총을 메고 들어가다가 숨진 사람도 있고 들어가려다가 잡힌 사람들도 있고, 소셜 미디어에서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연방 법무장관과 연방 법무부 그리고 연방 수사국 요원들에 대한 위협이 지금 이 상태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하나, 그러면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많은 문서를 가지고 나왔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대통령이 이미 기밀을 스스로 해제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하지만 그것은 그 말로써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왜 가지고 나왔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는데 보면은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뭔가 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특히 물질적으로 손에 잡히고 이러는 것, 그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샤킬 오닐의 신발 포함해서 막 트럼프 타워 사무실, 처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는 뭐 화장실에 막 금장식으로 돼 있는 뭐 토일렛과 관련된 뭐 이런 거 많이 봤었죠. 그런 것들을 그 좋아하는데 국가 기밀도 뭐 그 같은 아주 비슷한 그런 형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생각할 수 있다. 사람들 그 뭐 백악관에 갔었을 때도 아주 일상적으로 막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보냈다고 하면서 뷰티풀한 러브레터라고 보여줘서 봤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것, 아니면 루이 14세가 집이 곧 국가다, 내가 곧 국가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민주주의에서의 어떠한 그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내 앞에 모두 충성해, 모든 충성에 따라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도 짐이 곧 국가다, 나는 킹이야, 킹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야 하는 문서까지도
그런 기밀 문서 이것도 뭐 다 내가 왕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책이 또 여러 권 나오고 기자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원래 서류 같은 것을 찢어서 뭐 일반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은 갈아버리거나 아니면 막 종이 조각을 찍고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또 뭐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리거나 해서 그건 대통령이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기록을 보존해야지 될 의무가 쫙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또 하나하나 모아서 붙이고 또 보관을 하고 이랬었다는 일이 많고 심지어 그래서 토일렛 페이퍼에 버린 게 나와서 백악관 화장실이 자주 막혔다. 일반 화장실과 일반 집의 화장실과 백악관 화장실과 비교를 할 때 백악관의 화장실이 자주 막혔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잖아요.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겠습니까? 여러 면에서. 그런데도 자주 막혀서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다. 사진까지 있잖아요. 그런 그 개인의 어떤 평소에 그 특질 같은 것. 그리고 어쩌면 물론 그 존 볼튼 같은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자료 같은 것들이 기념품 이런 그 기록의 가치를 넘어서 어떤 어디엔가 사용하려고 그래.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존 볼튼 같은 경우.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든지 막 쌓아두고 갖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잡고 있고 싶어 했었을지는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본인이 그런 탑 시크릿 그리고 뭐 confidential information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뭐 핵무기 디자인 정보를 포함한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기밀, 비밀로 분리됐는데도 본인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느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비밀도 탑 시크릿이 있고 그냥 뭐 컨피덴셜 무슨 아니면 그냥 보통 비밀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누군가의 손에 잘못 넘어가면 그게 곧 국가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이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나 대통령을 떠나서 많은 박스를 가지고 박스에 뭔가를 채워가지고 플로리다의 마알라고 본인의 집으로 가서 1년 반 넘게 생활할 때 사람들이 걱정했었던 것이고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안 돌려주다가 15박스 돌려주고 그래서 또 돌려주겠다고 합의하고서는 안 돌려주고 하니까 결국은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박스를 더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 수색 영장 발부할 때의 그 아웃라인은 지난번에 연방 법무장관이 하도 FBI 요원과 연방 법무부를 공격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발표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인 진술서 왜 이 사람을 이 수색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그 설명서에는 증거도 있고 증거가 있으려면 증인이 한 얘기도 있어야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을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또 언론에서 공개하라고 하니까 판사가 수색 영장을 내줬던 판사가 그러면 국가 기밀이 있고 무엇이 있으니까 가릴 것 조금 가려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보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게 수사의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증인에게도 해가 되고 다 수사 방향을 보여주면은 저쪽에서는 지금 연방 법무부가 기소해야지 되는 팀이니까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그럴 때 상대는 모르고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게 모든 우리의 방향을 수사 방향을 다 내보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했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일반 케이스에서도 기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도 국가적으로 투명성을 보장해라 하고 판사 자체도 개인적으로 판사 가족들도 위협을 받고 하는 상황에서 판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다시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나온다면 미국을 위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투표로 나올까?
나올 확률이 더 많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런 것, 의사당 폭동 사건, 조지아주 선거에서의 부정선거라고 만들라고 막 조작을 뒤에서 힘을 썼는가? 또 무슨 뭐 뉴욕에서 탈세 같은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따라서 모두 결정이 되는데, 그럴 때 이미 본인이 대선 후보고 또 그 뒤로 이게 오래 세월이 흘러가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또 치외법권인 거죠. 지난 4년처럼. 지난 4년 동안 뉴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슨 뭐 뉴욕 그 검찰이 말하는 재정 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이 돼서 그 같은 면책 특권을 받기를 원할 것이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대통령에서 물러나온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예비선거에 나오면 공화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죠. 더 많아졌죠. 몇 개월 전에는 이제는 넘겨야지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갑자기 확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 집이 압수수색 당했다고 하고, 그 사람은 이거는 정치 박해라고 하니까 딱 달라붙어서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안은 리즈 체니 대안이 나오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주에 예비선거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했었던 리자 머코스키라는 엘라스카의 연방 상원 의원 결선에 진출하게 됐고, 역시 트럼프가 반대로 지지한 세라 페일린도 연방 하원 의원 결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리즈 체니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걸 보니까 40%포인트 차이로. 해리엇 헤이그먼이라는 전에 리즈 체니와 친구였고 지금은 서로 트럼프 일로 완전히 적이 돼버린 해서 이 해리엇 헤이그먼이 리즈 체니 자리를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뭐 상원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들이 뭐 36살의 어떤 뭐 캐피털 그 벤처 캐피털리스트라든가 아니면 또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위험하다, 펜실베니아에서도 애리조나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리즈 체니는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리즈 체니는요, 다른 공화당 가운데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돼야지 된다라고 하거나 이건 부정선거가 아니었어 라고 말한 사람과 다른 것은, 조지아주에서 주지사와 현 주지사와 선거를 관리한 총무처 장관이 두 사람이 다 공화당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거 어떻게 좀 해봐, 부정선거잖아 라고 했을 때 부정선거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도 지금 이번에 예비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브라이언 캠프와 그리고 또 총무처 장관과 리즈 체니는 다른 게 있습니다. 리즈 체니는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너무 잘못한 것이지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지아주의 그 주지사와 법무장관은 그저 입을 닫고 있었다고 할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떠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거리를 두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리즈 체니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용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기로 이번에 본인이 정말 공화당에 떠오르는 스타였는데 예비선거에서조차 진 것이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이 트럼프의 어떠한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는 있습니다. 우선 나이가 있고요. 나이가 지금 76세인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굉장히 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법적인 위험이죠.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법적인 위험도 뉴욕에 그런 사업에 관한 것이 있고, 조지아주 것이 있고,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고, 이번처럼 국가 기밀을 다룬 이런 문제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배심원들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들 의견 일치를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점도 지금 있거든요. 아무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재무를 담당을 했었던 사람이 본인이 15개 혐의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하면서 여러 가지를 유죄를 인정을 하고 뭐 15년 징역형 갈 수 있는 것을 5개월을 간다던가 뭐 이런 형태로 하고,
트럼프 재단에 대해서, 트럼프 사업체에 대해서 증언을 하겠다 하더라도 이 많은 문제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겪었던 것처럼 탄핵까지 다 2번이나 피했던 사람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리즈 체니가 만약에 제3의 인디펜던트로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바이든이나 민주당 후보에게도 위험이 되죠. 알 고어와 랄프 네이더, 그 당시에 2000년도였죠. 그때 반복이 될 수도 있죠. 조금만 이쪽에서 가져가도 저쪽에 다 가져가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표도 조금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밀 romney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밀 romney 상원의원이 오늘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완전히 공화당이 지난 10년 사이에 많이 변했고 앞으로도 변하겠지만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리겠지만 지금은 하나의 목소리뿐이다. 트럼프가 너무 막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수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나온다고 선언을 하면 공화당의 예비선거가 될 가능성이 무척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오와주에 가 있더군요. 그곳이 이제 예비선거 처음 치를 때 중요한 곳이잖아요. 처음 하는 주이기도 하고, 거기서 나는 부통령 자리에서 이제 민간인으로, 일반인으로 나올 때 기밀 정보를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집 수색은, 가택 수색은 너무나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수사해야지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가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지아주에서 그 조지아주의 주지사라든가 아니면 그 조지아주의 그 총무처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학대를 당하면서 직접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아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진 것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리즈 체니와는 달리 리즈 체니는 아주 본격적으로 그를 비난을 했었고, 지금 형태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에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오겠죠. 예,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오늘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제가 뉴스에서도 무척 많이 쓰이는 표현을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poetic justice, poetic, 시적인 justice, 정의, 심판, 시적인 심판이다. 리즈 체니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다른 해외 매체들에서도. 대안으로 저 정도 용기면 다른 그 정치인들은 말이야 오래 정치를 했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 무서워서 막 이러는데 얼마나 용기가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poetic justice로 해야지 된다. 그것으로 리즈 체니를 선택을 해서 벌을 진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하게 보상을 받고,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된다. 이거는 이제 영국의 17세기에 무슨 뭐 시도 쓰고 평론도 하고 한 사람에게부터 나온 건데, 우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1600년대부터 1700년대 이런 때, 뭐 1800년대도 마찬가지네요. 무슨 문학의 가치 같은 것도, 그래서 어떤 때는 셰익스피어가 비난받는 때도 있고 하는데, 영국에서 문학의 그 가치라는 것도 사람들에게 윤리라는 게 있어서 윤리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생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거기에 문학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토마스 라이머 같은 그런 그 16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 뭐 많은 작품 활동을 한 비평가면서 시인이 poetic justice, 이게 문학 속에서 있어야지 된다라고 해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법적으로라도 나중에 다 이리저리 피해 가고 하면은 사람들은 poetic justice를 발휘를 해야지 된다. 죄를 어쨌든 저질렀어도 땅땅땅 너 죄 몇 년 형이야 이렇게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poetic justice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범죄자는 벌 받아야지 된다. 누가 사람을 살해했으면 그 당시에요. 뭐 살해라든가 거기에 맞는 평생
바깥에 못 나오게 하는 종신형이라든가 이런 형태였거든요. 아주 윤리적인 그런 것.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포에릭 저스티스 할 때 무슨 뭐 무슨 벌 준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퍼니티브 액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권선징악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권선징악은 착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벌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이 포에릭 저스티스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은 벌 받고 잘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지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사필귀정 하면 사필귀정은 어느 순간까지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본인이 그 뿌린 씨만큼 거둔다. 이게 사필규정이잖아요. 물론 나쁜 때 더 많이 쓰이지만 정치에서. 그래서 그럼 이것도 다 포함하지는 않네 하다가 인과응보네. 이 포에릭 저스티스가 인과응보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 악한 일을 하면 악한 벌을 받는 거. 그것을 이제 그래서 제가 포에릭 저스티스는 인과응보에 제일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적인 것에서 다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의 힘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여론이 이래서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게 여론인 거죠. 포에릭 저스티스를 강조를 했었던 그런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끝내고요. 저는 내일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